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현장의 이슈 박형순입니다. 이영삼입니다. 자, 이런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코로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죠.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미 우리 그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사무실을 출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그죠? 일단 만나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지금 부동산 쪽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떤 사회 변화에 있어서 부동산 쪽 변화는 늦게 와요. 특히 투자에서는 늦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게 진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경우죠. 이것도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올라갈 거냐라는 거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의 사무실 수요가 감소를 한다. 이미 뭐 단축 근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재택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업이 지금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뭐로 봤냐? 원격적인 거가 어느 게 재택근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는 그렇죠. 거죠. 뭐 상당히 많은 교육도 기업들이.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축이 사회 축에서 보면 직장이라는 축과 학교라는 축이 두 가지 축이 꼭 출근해야 되는 축인데, 그 중에 이제 직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학교라는 것도 원격이라는 거가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을 깔아놓고 그걸 시스템을 이제 앞으로 안 쓸 거냐? 쓰게 된다라는 거죠. 활용도를 이제 더 높이겠죠. 높이고 많이 일어나게 되죠. 특히 직장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시켜보니까 좋더라는 거죠. 직장인도 좋고 회사도 좋고, 특히 회사는 뭐 사무실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큰 사무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죠.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을 이유가 없어지고.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네. 이제 출퇴근은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교통비도 아끼고, 훨씬 더 그런 시간적인 게 여유도 이제 생기고. 하나가 뭐를 나타내냐면, 직장인이 우리가 이제 상권으로 얘기하면 뭐 크게 나눠서 직장인 상권이라고 나눌 그렇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가족 상권을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상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학교 상권의 대표적인 데가 이제 건대나 홍대나 뭐 이런 쪽을 우리가 대표 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 상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강남권이나 뭐 이런 상권들이 대부분 직장 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족 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 가족이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상권들, 아니면 뭐 이런 상권들을 우리가 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권들에 대한 지금 붕괴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인들이 어차피 출근 자체를 안 해버리고 재택으로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자영업이 지금 붕괴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영업이잖아요, 사실. 뭐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이지를 마 이러다 보니까 강의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취소가 돼 버리고, 저 이제 뭐 사업자들 쭉 받아가고 그냥 그걸로 계속 연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 지금 피해 보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거죠. 주택 공급이 이제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장과 학교라는 두 가지 절대적인 우리 그 대면을 해서 하는 일들이, 그게 이제 파라다임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주택에 대한 것도 바뀌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러면서 집이 이제 좁아도 됐던 거가 넓어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식구가 다 이제 집안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관광 사업 같은 경우가 뭐 지금 이미 뭐 저도 뭐 제주도를 많이 가보지만, 제주도도 관광 사업이 굉장히 지금 상당히 안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안 좋아요. 강릉 쪽도 그렇고, 뭐 우리가 동네 서해 할 거 없이 관광 사업이 지금 해외를 못 나가는데도 국내 관광도 안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업무 공간에 대해서 이제 선호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 업무 공간, 아까도 뭐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업무 공간에 대한 게 직장인들에 대한 거하고 비슷하게 될 거고, 여섯 번째가 이제 물류.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가장 많이 뜨는 데가 이제 물류죠. 물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다 배달해서 먹어야 되니까. 다 배달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시스템화돼서 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화된다는 얘기, 그만큼 편리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뉴스를 보니까 백화점도 이제 자전거 타고 배달을 해준대요. 부동산 쪽으로 보면 물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냉동 창고나 냉장 시설이나 물류 창고나 이런 것들이 서울 근교에 집중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뀌어지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뭐 산업 전반에 걸쳐서요.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쪽은 특히 체감을 못 하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앞서간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뭐 2,000을 훨씬 넘어가고 뭐, 네, 괜찮습니다. 뭐 지금 상당히 뭐 상황은. 몇 개 주식들이나 이런 건 뭐 지금 뭐 엄청난 상장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 시장은 미래를 보고서 지금 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시대 바꿈에 가장 먼저 편승하는 게 주식 시장 아닌가. 네. 나중에 그다음에 뭐 이제, 예, 예. 후행성으로 보다 보면 이제 분명히 부동산에도 여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아까 부동산은 말씀하신 뭐 대로, 그죠? 항상 그 여파가 따로 오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GDP적인 문제입니다. 과거 지수를 한번 봐보자 이거죠. 과거에 보시면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크게 세 번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세 번의 문제 중에서 한 번은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오일 쇼크라는 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거의 우리가 수치화가 안 됐던 거. 70년대 후반에 있었던 것들은 거의 수치화가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다음에 크게 왔던 게 IMF라는 금융위기라는 게 왔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리먼 사태라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의 예. 그래프를 만드는 항상 거고. 그래프 대한민국 경기를 나타낼 때는 어떤 항목이 들어간다든지 간에 어쨌든 항상 97년도, 98년도 그리고 네. 이제 여기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나 해서 항상 이때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 그래프하고 주택값의 변수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GDP나 우리의 전체적인 GDP가 떨어진다는 건 주택에도 직접적인 네,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거고 두 구매력이 번째 좀 금리 떨어지겠죠. 또한 상당히 이제 우리가 IMF 때는 높았던 거 그때 20%가 넘어갔던 금리가 이제 리먼 사태 때 올라갔던 이제 하락으로 이제 돌아섰던 거 그런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모든 거가 지금 과거에 이걸 역순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나와 있던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IMF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고 그때는 주택을 팔아서라도 내 가게, 내 뭐 사업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집을 안 팔았어요. 아, 그래요? 가게를 포기하는 한 있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때 전망은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안 나왔어요. 도리어 줄어들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도 상당히 좀 좋았고. 자, 요번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미분양 주택이 나와 있고요. 가계부채가 이제 나와 있는데 미분양도 역시 이때 당시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좀 많이 소화가 된 상태예요. 그죠? 예. 그렇죠. 지금 과거하고 많이 다른 거가 뭐냐면 IMF 때나 이런 건 미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죠. 그다음에 리먼 사태 때 특히 리먼 때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 7년까지 어마어마한 물량이 분양이 됐다라는 얘기고 그게 이기 신도시의 가장 그때 핵심 분양을 할 때였고 재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났던 시기입니다. 그 재건축도 많이 나왔고 그러나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프 자체가 지금 미분양이 도리어 감소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저도 뭐 지방에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옛날에 뭐 평택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평택이 금액이 많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 전에 공급됐던 건 이제 다 소화가 다 됐고 더 이상 이제 공급 물량이 없다는 걸 알고 그러고 나더니만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청년 뭐 김현미 장관이 영끌 뭐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아파트 살 수 있는 건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못하니까 문제죠. 그렇죠. 예. 예. 자, 요번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예전에 그 사스가 나왔을 때랑 신종플루가 나왔을 때랑 메르스가 나왔을 때인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는 좀 다른 것 같죠. 그죠? 그렇죠. 아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까 봤을 때, 자 지금 우리 그 부동산에 직접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세 가지 요인이에요. 하나는 정책적 요인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공급적 요인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로 볼 수 있냐면 대외 경제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서 사스나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는 잠깐 출렁거렸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맞습니다. 예. 코로나만큼은 얘기가 좀 다르죠. 얘기가 예.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이게 지금 뭐를 바꾸냐면은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 이제 미래학자들의 얘기가 문화를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뭐 사람이 그 지금까지 해왔던 타성이 있는데 그게 쉽게 바뀔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박사님 말씀을 듣고서 많이 바뀌게 된 게 그거예요. 만일에 재택으로 해서 다 바뀌어버린다 그러면은
뭐 다 바뀌진 않겠죠. 교통이 그렇게 막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상권에 그쵸. 아까 말씀드린 강남 상권 네. 이렇게 얘기가 완전히 다 바뀌어져 버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지수가 다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회사를 뭐 하고 있고 과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한 사람 연봉 5천만 원짜리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연봉 5천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쓰는 사무 공간도 그와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가 아낀다면 상당히 기업에서는 내부적인 거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2평짜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따지면 2평 되는데 강남 한복판에서 여기 2평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 있냐고 그죠? 하다못해 일반 직원도 테이블은 하나, 데스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 자리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보면 과거 금융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고 지금 원리금 분담되고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는 금리가 하락하죠, 도리어. 지금 미국이 이미 금리 올리는 정책을 포기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가 안 올라가요. 공급에 대한 게 미분양 증가했는데 지금 미분양이 코로나 이후인데도 미분양 감소를 하죠.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곽에 대한 거, 주택임대 사업이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이 영업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정책적으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확산으로 해서 내수 위축이 생긴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거, 세계적으로 문제가 앞으로 2년 뒤, 뭐 4년 뒤가 2년 뒤라도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돼서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동남아나 다른 나라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럼 그만큼 관광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줄어들 거고 위축이 된다는 얘기죠. 뭐 항공산업은 뭐 지금도 많이 힘들고 그죠? 네, 그렇죠. 그런 마당에 그러면 항공산업이 힘들면 일반 가게나 자영업자나 일반 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보통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보통 뭐가 일어나냐면 이런 거죠. 이게 어떤 위기가 일어났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내용들이죠. 이게 항상 그래야죠, 그죠? 뭐 내수가 예전에도 위축이 그랬고. 되고 예. 매출이 감소가 되고 소상공인들 지금 죽죠. 지금 뭐 강남 여기만 해도 뒤에 가면 임대가 뭐 삼지사방이 널려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여행 수요가 무지하게 감소가 돼서 결국은 이제 폐업하고 실직 위기 굉장히 문제가 되죠. 지금 가장 이제 실직 위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항공산업도 지금 가장 큰 문제지만 은행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죠. 저도 은행 가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 박 네. 교수님은 은행 언제 가보셨어요? 은행을 간 기억이 없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해버리니까 은행을 갈 이유가 없었고. 그러니까 지점을 네.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 직원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실질적으로. 1층에 안 있어요. 네. 1층에만 그냥 CD기만 몇 개 갖다 놓고 다 2층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 지점 하나 관리하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점점 이제 통합해서 네. 그렇게 되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와 있죠. 똑같이죠. 가계부채 위험이 상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 있어요. 지금 2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그다음 특히 상업하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지금 붕괴 일보 직전까지 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수요 충격이 이제 주택이나 이런 것들로 가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로가 이렇게 되고 역전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전선이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주거 안정 재해가 일어나는데 그게 일반적인 논리예요. 아마 이 연구 논문을 쓰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서 한번 이제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매 지수를 한번 봤어요. 증감률하고 해서 봤더니 이 매매 지수는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장기화를 이제 장기화 가정했을 때 얘기죠. 과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죠. 장기화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백신 나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가 이제 관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랑은 우리나라 그래도 좀 K방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상황이 좋았거든요, 사실. 그렇죠. 한국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경기 전망 자체를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경기 전망. 그렇죠. 정부에서 나온 시각하고 그렇죠. 예, 은행권에서 나온 시각은 분명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얘기하면 지금 전망은 단기 전망 쪽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단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각종 경기 지수나 이런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단기 전망은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서 단기 전망이라는 건 코로나 사태까지를 단기 전망으로 보는 거죠. 이거를 2년 정도를 보는 거죠. 지금도 2년 정도를 봤을 때 회복되는 거를 전 세계가 회복되려면 한 4년은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를 한 건데
중요하죠. 이 설문조사를 한다는 건 이제 시장의 변화나 이런 걸.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이 변하면 이 설문조사 내용도 바뀝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하나의 참고적인 자료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죠. 정부 정책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부동산 뭐 3법에다가 임대차 3법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까지 나와 있고요. 분석원도까지 또 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 6월에 이제 발생하는 신고제까지 있고 유예 기간이 내년 6월 그러니까 5월 말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5월 말까지 있는데 그거를 1차적인 걸로 봤을 때 내년 6월 초까지를 1차, 그러니까 우리가 다주택자가 매도할 수 있는 1차라고 봤을 때 그때까지는 잘못하면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은 굉장히 하락적인 면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남권이나 다주택자들 쪽에서는 일부가 굉장히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전망이라는 거는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사태가 갑자기 급진전돼서 좋아질 수도 있고요. 뭐 백신은 내일 모레 나올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지금은 가능해지는 시기로 옴에 따라서 경기 전망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단기만 갖고는 이제 판단할 수 없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코로나 영향도 있고 내년 6월까지 퇴로를 열어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 6월까지의 경기 흐름이 굉장히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하는 게 내 집 마련은 언제 하나요? 항상 먼저 하십시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내 집 마련은 먼저 하십시오.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제일 웃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가격이 좀 빠진 다음에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은 특히 집은요. 금액이 빠진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빠져도 금액은 엄청나기 때문에 못 삽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사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직장만 잘 다니고 수입만 고정이 되면은 분양권 시장에서는 실입주가 깡패라는 말이 있어요. 실입주가 깡패야. 네. 아니 그래서 빵원이 되면 어때? 계속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 자 내가 집을 샀어. 실입주자는 내가 거기서 거주를 해. 그러면 전세라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자를 안 낼 수 있고 나는 그 전세금 갖고 은행을 대출을 갚고 나가서 나는 저렴한 데서 살거나 아니면 밖으로 빠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실입주자는 그걸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투자만 해놨던 사람은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만 했다는 얘기는 전세를 줬거나 갭 투자로 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샀던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가 과연 우리 부동산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고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세 가지 단어로 이제 딱 말씀드린다 그러면 오른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에 오른다는 시계열적인 게 빠져 있죠. 시간적인 게 언제 오를 거냐가 빠져 있죠. 그렇죠. 언제가 오르죠. 뭐 시간적인 게 빠지는데 저는 이제 4년 정도를 봅니다. 4년 정도. 2년까지는 조정 국면이나 하락 국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2년 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급반등이 시작되는 게 4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걸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공급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GTX AC 노선이 뭐 어느 정도 특히 A 노선을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이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가동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화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실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파라다임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V자 반등을 할 거냐?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거가 이제 U자 반등, U자 커브 반등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자 커브 반등. U자가 이제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올라가게 되면 거리가 그래서 멀어지면 2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하락 국면, 보합이나 하락 국면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자 모델이라고 많은데 K자 모델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K자가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전 처음에 K자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K가 나오면서 하나는 올라가는 쪽은 올라가고 그렇죠. 양극화죠. K자의 가장 내려가는 쪽은 기본은 내려가고. 양극화죠.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는 주요 도시들이 이제 반등을 할 텐데 그 반등하는 것들은 반등을 하지만 그 중에 또 하락하는 건 또 하락을 해 나갈 거라는 거죠. 양극화가 앞으로 심각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K자 그렇죠. 모델이 가장 유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토지, 상가, 주거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토지 시장은 장기간 뭐 우리가 얘기하면 L자나 U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유리해지고요. 물론 이제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 시장은 저는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쪽입니다. 그죠? 예, 상가 시장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 다 재택은 아니지만 3분의 1은 항상 재택을 할 수 있는 순환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뭐 순환 상권의 구조가 임대 수익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로 매출이 3분의 1로만 줄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상가는 상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2종만 돼도 애지간한 거 상가를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큰 술집만 못할 뿐이지 애지간한 유흥까지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중화가 아니고 분산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들어가는 거에서 상가가 몇 개만 있어야 되는데 각 LH에서 팔아먹을 때 아파트 내의 상가도 팔아먹지만 아파트 단지 외에 근린 상가들도 상가 용지로 팔아먹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신도시에 들어가면 근린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분배돼 있죠. 그런 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강남권도 지금 많은 타격을 받는데 다른 데도 상권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 재건축은 당분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년 뭐 이렇게까지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러지 않아도 힘들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힘들게 됐고요. 다시 탄압의 시대가 온 거죠. 네. 고난의 행군 시대가 재건축은 오지 않겠느냐. 재개발은 상당히 지금 청신호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건축이 어려워지면과 동시에 반대급부적으로 재개발은 상당히 청신호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이제 분양 시장에서는 분양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젊은 층들한테 어쨌든 뭐 연금까지 해서 뭐 한다는데 청약제도를 바꾸지 않은 이상은 아마 이번에 발표할 내용이 아마 청약제도 개편이 될 것 같은데 청약제도를 전문 사람 위주로 많이 바꿀 겁니다. 그런데 그 바꾸고 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또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3기 신도시를 하면 상당히 많이 바꿀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3기 신도시 자체를 아예 장기주택으로 다 해는 게 유리하다.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주택 파라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주택도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임대에 살 사람과 이제 뭐 돈 주고 올라갈 때 그러면 이제 그것도 강남권이나 서울권에 있는 건 올라갈 건 올라가게 내비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굳이 잡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주제로 해가지고 이영삼 박사님의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6개월 후 그리고 2년 후 그리고 4년 후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영삼 박사님과 함께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